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보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게 사실 오래된 논란이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논란 이 분야에서 사라졌던 얘기가 바로 사형제, 사형 집행 이 부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에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하도 이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이거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 사형이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정확한 명칭은 사형제의 부활이 아니라 사형 집행 부활이죠. 네. 사형제는 지금도 네.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 존속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25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재 들끓고 있는 사형 집행의 여론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형벌은 범죄 예방도 그 효과가 수반되지만 본질적으로 응보입니다. 남의 생명을 뺏었으면 그에 상응해서 너의 생명도 뺏겠다는 형벌의 기본 이념에 비춰보면 사형제도 존치할 만하지만 근본적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형제가 존치됨으로 인해 범죄 예방 효과가 그만큼 수반되었는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체감으로도 미국에서 사형제가 존재하는 추에 실질적으로 살인죄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사형제 폐지 내지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진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사형을 다시 집행하기 시작한다면 국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중에 74.6%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지난해 1월에는 유엔이 우리나라에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관계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 있어서 굳이 사형제를 계속 존치해야 하나라는 의문, 또 집행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형제 집행의 부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그 마음은 10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1년의 흉악범죄. 이게 사실 그리고 솔직히 유영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용서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사람이 한 행동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구심과 물음표를 던지는 사건들이에요. 이번에 신림동 그 기슭에서 있었던 그 둘레길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분을 상대로 했던 그 범행 굉장히 악랄합니다. 본인의 출근길이었어요. 그 인근에는 초등학교들이 있었고요. 아이들 숲속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죠. 너클을 끼고 안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을 졸랐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유가족들은 아마 평생의 그 짐과 상처를 지고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정말 피의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응당할 것인가. 일반 시민들의 법강정이 이 정도 되면 정말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법감정을 갖는 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 사실상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악랄한 범죄들. 이 N번방 사건이라는 것도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만든 정도를 넘어요. 그 실상을 보면. 그럴 때마다 항상 간단하게 사회에서 논의되는 건 디지털 성범죄, 이런 악랄한 범죄, 양형을 높이자, 양형 기준을 높이고 법정형 자체를 상향 조정하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근절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봅니다. 항상 복잡한 문제에서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은 정답이 아닌 경우를 저희가 많이 목도해서 저는 이런 논의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기계적으로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 응당하다. 이렇게 가서는 범죄 예방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층적인 논의가 좀 함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흉폭한 범죄에 뭐 사형제가 있으면 뭐 그게 주느냐 이런 논리는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쇄 살인마들, 이 살인마들 그리고 지금 N번방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들 이거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런 사람 우리 세금으로 이게 이런 사람들 이게 평생 먹여 살릴 필요가 먹여 살려도 되느냐 이런 느낌도 사실 같거든요. 네네. 유영철이가 죽인 사람이 지금 살해한 사람이 지금 십수년이 되는지 수년이 넘는지 그것도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제가 그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형제가 존재할 때 그와 같은 강력 흉악 범죄가 없었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것과 국민 중에서 고위험군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위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형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1996년과 2010년에 사형제 자체에 대한 위헌 심리를 했었는데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형제를 뒀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 위헌 심리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는데 그 전에 심리에서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위헌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현재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의견을 들어보면 다수가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형제가 실제로 폐지되기 위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죠. 거기다 현재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묻지마 범죄가 날로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정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1월 전에 한 번 더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심리 과정에서 논의되는 상황들 그 결정 내용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형제 문제를 얘기할 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강력범죄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 네. 사형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교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정의 취지에서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지금 오판 말씀하셨는데 그 오판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쇄살인마가 교정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정말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그거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판의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 없죠. OTT에 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범죄 다큐멘터리 보면 오판 많이 있더라고요. 오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판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러면 오판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 감옥에 보내는 것도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몇십 년 있었는데 무죄로 그 사람 일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법 집행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화성 연쇄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20년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판 가능성이 사형과 그렇다면 이를테면 구금형일 때의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이란 건 한 번 박탈이 되면 그렇죠. 이게 원상복구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든 30년이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 이제 재심이라는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단 열려 있게 되는 건데요. 아마 오판 가능성이라는 것도 사실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근거 중에 하나인 거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악용이 됐던 우리 현대사의 또 역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사실상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말
순식간에 정말 그 가족들한테 보여주지도 그 않고. 인혁당 예. 사건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었죠. 그거를 오늘날 그렇죠. 적용한다라는 건 예. 좀 문제가 있을 그런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전례도 있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역사였던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재범의 가능성을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지금도 중국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수천 명의 사형 집행이 얼마 전에 매년 된다고 우리나라 합니다. 국민도 하나 그렇죠. 사형 마약사범을 당했잖아요. 사형 집행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사형제 폐지하겠다, 반대한다라고 해서 연방 차원에서는 되지 않지만 주에서는 계속 집행이 됩니다. 우리 일본도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도 뭐 EU나 국제사회, 뭐 유엔과의 관계 때문에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범죄자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 그 제도 자체에 어떤 인과응보식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감정에 좀 호소해서 사형제를 좀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또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형제는 지금 그대로 두고 있죠. 지금 판사님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근데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해요. 예? 네. 이러면 이거 삼권분립 위배 아니에요? 삼권분립 위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부에서 판결을 네. 내렸는데 이론상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으면 그 집행을 할 의무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권리와 의무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사법부가 선고한 판결에 따라 그 형을 집행할 의무도 구체적으로는 검사, 거시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실제로 논란을 아예 없애든지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각 나라가 사형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삼권 분립을 전면적으로 거론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죠. 국가 차원에서는. 근데 또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네. 이게 현재 지금 사형 선고가 거의 이런 스타일로 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자. 어떤 그렇죠. 의견이세요? 장인경 변호사님? 저도 이 판사들도 본인이 사형 선고를 내려도 집행되지 않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차라리 나 같으면 입법적으로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판결문에 쓰는 판사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사형제가 안 되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 뭐 20몇 년 살고 네. 나올 수 있다면 그 요건이 25년인가를 살게 되면은 이게 가석방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회 복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분명히 처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명이 끝날 때까지 구금 상태로 두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독일 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인권에 좀 반한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고 이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반대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독일 헌법재판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죠. 독일도 있죠. 미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체계 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네. 기능을 겸하죠. 제가 네.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저는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20년만 경과하면 가석방을 선고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 은근히 무기수가 가석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무기수 가석방이 10.5명 2017년부터는 두 자릿수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무려 40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애초에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여러 차례 사형을 선고해야 할 사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 필요성을 논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특별 사면과 감형, 재심도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서 보완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 근데
아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중신형 뭐 이거 네. 반대할 거면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다 이 죄목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 더한다. 예, 예. 예. 그래서 250년 막 이렇게 막 300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감형이 그렇죠. 되더라도 언제 나오겠어요 그거. 그렇죠. 예전에 나 예. 50년 감형 받았는데 그래도 250년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이 차라리 이거 왜냐하면 민주당이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법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정 반대하면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상한이 유기징역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뭔가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런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게 어떻게 복잡한 사회에서 보여주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물론 뭐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1인 가구 중에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하면. 대화를 하고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는 시도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좀 미세하고 좀 이런 세밀한 정책 연구가 또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 합산하는 거 그거 법 바꿔야죠. 형법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형법 헌법이 아니라 형법. 형법. 예. 우리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범죄에 정한 법정형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나라는 합산주의를 취하고요. 어떤 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가중주의는 가장 중한형의 일부를 가중하는 형태로 형을 선고해서 집행하는 형태인데 가중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합산주의로 형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가석방이 있든 없든 제가 볼 때는 저는 합산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